지금 이성원 선생님 질문도 그렇고 한성원 변호사님 답도 그렇고 그냥 경청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시간을 저희 사회는 시간을 통제하는 게 첫 번째 의무인데 지금 사실 지금 시간의 패널 토론은 대충 마무리가 되고 방청석 질의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자수를 하면서 나머지 패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교수님, 지금 저 세 분 패널 선생님들이 남았는데요. 제가 용서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 교수님하고 김균 교수님하고 어떻게 건보드레 교수님 질의를 미리 듣고 선생님께서 같이 답을 하시는 방법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용서하시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태훈 교수님.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코드가 맞기 때문에 거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가 기획연구팀장을 하면서 모시고 사법개혁을 같이 논했기 때문에 코드가 같아서 하여튼 변호사님의 의견에 조금 기대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치주의에 대한 말씀, 하여튼 저는 어디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치자를 다스릴 치자가 아니고 어리석을 치자, 음치할 때 치자로 썼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들 의회 입법주의, 무슨 권력 분립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다 법조인들인데 사법시험을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제가 의심이 들 정도여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도 말씀하셨고 사법의 정치화도 말씀하셨는데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떠넘기는 사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만금, 무슨 신행정수도, 무슨 또 탄핵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승복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제 승복도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사법에 떠넘기는 현상들이 있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법의 과잉 현상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권한을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이, 아까 대법원 말씀도 하셨지만 대법원의 힘을 좀 빼는 것이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도 이 사법에 거는 기대들이 많고 그만큼 사법에 거는 기대가 크면 사법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결정이 돼야 되고 한쪽은 패한 쪽이 있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으로 가지 않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사법 권한을 좀 좀 축소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사법이 정치화되면 그만큼 독립성이 중요한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예전에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독재나 군부 시절에는 여전히 이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임명권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법원장 출신을 감사원장 시키고, 이전 정부에서도 대법관 출신을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시키고 또 법원장 출신을 방통위원장 행정부의 장으로 시키는 것은 사법부를 다른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대법관이 다 꿈인데 대법관 못 될 바에는 그런 장이라도 가는 것이 나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하여튼 독립이 필요한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검찰의 독립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이 진실을 밝혀내는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재판을 하고 싶어도 형사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법을 말하는 재판, 사법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작은 검찰청입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검사 파견을 물론 형식적으로는 퇴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만은 1년 6개월 안에 11명이 지금 행정관으로 파견이 돼서 그런 형태로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의 독립도 상당히 요원한 것이 아닌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권한을 분산하는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여튼 특별검사, 지금, 기구로서의 특별검사가 아니고 제도로서만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이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특검은 이미 11번인가 걸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구적인 특검이, 상설기구로서의 특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드린 사법권도 조금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국민 참여재판들도 있기도 하지만,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등에도 재판이 국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법의 민주화도 내부적인 민주화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아까 저항했던 이 법관들이 있었는데 이제 법관회의라고 하는 판사회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내부적인 어떤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세월호 사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법 문외한 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 하는 데만 검사가 나와 있으나 수사를 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고 재판은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을 그냥 법률로 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는 이미 특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법률로 검사의 자격을 부여한, 물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조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장 청구라든지 여러 단계에서 사법의 통제,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실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법치라고 볼 수 있는 어리석을 지자의 법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예, 모두의 하태원 선생님께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같이 활동을 하셨고 해서 코드가 맞다라고 하는데 아마 한성현 변호사님이 답해 주실 내용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바로 김규수 선생님 이제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하태원 선생님하고 달리 제가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내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거의 탈법적으로 살아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대선배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법치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하신 것들이 저처럼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적에 맞아 이랬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상식인으로서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법조계 어떤 후배들도 좀 와서 경청을 하고 이러면은 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갖다 하겠는데 이건 굳이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법을 모르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들에서부터 좀 더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싶은 것들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주최 측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인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뭐 전공이 경제학이고 또 뭐 그러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뭐 주제 넘게 논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문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에 그 앞으로 덧붙여야 될 과제 이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발제하신 데서 이제 언급하신 것 중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자유권적인 기본권에서부터 사회권적인 기본권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인권의 어떤 이런 하나의 의미가 자유권적인 이런 이 인권에서부터 사회권까지 가는 인권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걸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경제학을 갖다 하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경제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뭐 최근에 화두가 되기도 했던 것이 이제 경제민주화 이런 건데, 이 경제민주화다라고 하는 요게 하나의 그러니까 사회권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 법적인 뭐 시민권이라 할까 뭐 이런 거를 획득하는 거로까지 읽어질 수가 이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권이다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또 이 뭐 상식인으로서 놓고 봤을 적에 이 인권의 개념이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사회가 막 복잡해지고 막 이러면서부터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계를 저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동성애자들의 뭐 결혼 이런 게 문화적으로는 보면 이게 조금 어색하고 막 이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합법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서로 다른 문화들이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어떤 이런 인권의 어떤 범위들, 이런 경계들 이런 게 이제 있는 것 같고, 또 뭐 비근한 예로 들자면은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 그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국민국가다라고 하는 법 질서하고는 이게 완전히 안 맞아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뭐 감옥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넓은 의미의 어떤 인권 차원에서 놓고 봐야 될 것 같으면은 법이라는 게 조금 더 유연해지고 넓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권의 의미가 한편으로는 사회권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저러한 문화나 뭐 종교나 하여튼 사회가 다양해지면서부터 다양성을 갖다가 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과거에 단일한 국민국가 틀 가지고는 이 처리할 수 없는 쪽으로 되니까 이걸 좀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성환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또 하태원 선생님도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이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같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정의가 구현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다 던질 것 같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답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행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한 예가 어찌 본다면은 이번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정의를 갖다가 우리 사회 정의가 구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법은 정의를 구현해 주느냐? 라고 했을 때 법도 정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 재판 가가지고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정의롭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저 뭐 실력 있는 변호사 썼구나. 또는 뭐 어쨌구나 하는 뭐 이런 식의 것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한 어떤 이런 불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법 시스템, 그러니까 사법, 뭐 검찰, 경찰 등에 대한 이 불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법 체계, 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개혁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나 뭐 검찰개혁이나 이 문제를 다 접근할 것 같으면은 얼른 생각 드는 거는, 이거는
그 국민들, 시민들의 통제, 참여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인 것 같은데 그런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보자면은 미국처럼 우리가 검사를 갖다가 투표가 뽑으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 뭐 판사, 그러니까 뭐 어느 단위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해가지고 뽑는 시스템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일단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 정당성이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확보가 될 테고 그러면 이게 또 사법의 어떤 정치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사법의 권위다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고 해서 이 아주 교과서적으로나 이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한 변호사님 의견을 갖다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법의 문외한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지금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의미 있는 답변 필요로 한 질문들을 김윤석 몇 가지 하셨는 것 같은데요. 권보드레 교수님께서 마저 질의해 주시고 우리 한 변호사님 말씀. 1분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시죠. 아니 사실은 이 포럼에 대해서 이게 축하의 말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습니다. 이 포럼 이름을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사회인문 포럼입니다. 보통 인문사회 포럼이 인문사회 이러지 사회인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갖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사회인문 포럼이냐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영어로 Social Humanities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문학적인 어떤 이런 틀들, 방법들, 뭐 이 문학적인 어떤 힘 이것 가지고 사회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도구나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읽었다고요. 그래서 이 단순히 사회과학하고 뭐 인문학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둘이 모여서 하자. 그러니까 정경대하고 문과대하고 같이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포럼의 취지를 갖다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그 선우다라고 하는 게 참 패기만만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키기를 1분 드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권보드레 교수님. 예, 제가 되도록 1분을 아껴보겠습니다. 저야말로 한국문학 전공자라 법에 대해서는 문밖의 사람이고 게다가 한 변호사님께서 사신 세월에 비해서 제가 산 세월이 너무 짧아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유신헌법 당시의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좋고 그에 대한 판단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주제는 법이라기보다 정의라고 느껴질 정도로 법적인 정의 혹은 심지어는 때로 법마저 넘어서는 정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그 궁극적인 기초가 뭔가 그 정의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유신헌법 당시에 72년에 어쨌든 그 개헌 관련 국민투표 결과는 물론 계엄령 하에서였고 부정투표가 만연했겠지만 90%대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75년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다시 물었고 뭐 대통령에 대한 찬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찬성률도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정투표, 공포 분위기 이렇게만 넘겨버리기에는 저로서는 채 납득이 안 되는 수치라 늘 그게 유신헌법이 정말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자연법이나 정의나 이런 걸 기초로 할 때는 불법적인 헌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투표에서 발현되는 다수의 의지는 뭔가 그걸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로스쿨에 대해서 여쭤보라고 주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하실 당시에 로스쿨 안을
어쨌든 이렇게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스쿨 안을 여러 가지 무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셨던 문제의식이 법을 시민의 품에 돌려야 한다. 법을 가능하면 상식이나 양식의 세계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었다고 짐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로스쿨 출신 판사나 검사들이 등장해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총입학 정원제지만 근본적으로 로스쿨 제도라는 게 자유경쟁 같은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미국만한 정도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과연 한국이 갖고 있느냐. 일본에선 이미 실패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컨대 기초법학 연구가 점점 등한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사법고시가 그 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이동의 숨구멍이라는 순기능이 없지 않았는데 취약계층 선발 같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오히려 계층을 계속 세습하는 쪽에 너무나 그쪽으로 편향돼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로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를 제안하셨을 그런 당시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시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보관이 있다면 그건 어떠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9회 말을 지나서 12회까지 지금 갔습니다. 먼저 하 변호사님 말씀 가운데 정치의 사법화, 이게 그럴듯한 또 용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가령 정치 공세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다든가, 또 정치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일이 다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런 현상을 통틀어서 정치의 사법화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치 싸움에서 조성된 어떤 사태를 법원이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한쪽이 옳다,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법이 정치화되거나 정치화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맞는 해답은 아니지만, 그때 하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법계에 갈 때 ADR라고, 이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뭐라고 할까, 소송 외적인 분쟁의 해결 제도. 물론 이건 이 사법부 정치 사법화에 맞는 방식은 아니지만 민사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법원 재판까지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수습하자, 이런 그 제도를 위반해서 상당히 논의가 제대로 됐는데 그리 입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형사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소송외적인 해결,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사에 대한 그 임명권을 가지고 또는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결국 최고 권력자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김을 발휘하는 이런 현상을 아주 막기는 어렵지만은 그 정도의 차는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최고 권력자가 검찰을 장악하자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자기 의도를
실현하려고 한 적은 제가 알기에 아주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의 독립을 이렇게 존중해 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정부, 그 뒤에 나온 정권은 그 점에서는 좀 문제가 많았죠.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이 고려대학교 출신의 대통령도 한 분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존중해주지 못한 겁니다. 이건 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 하는 그런 표현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쉽게 아주 효과 있는 그런 방안을 딱 제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죠. 검찰의 독립은 위정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검찰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관청답게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죠. 1964년인가요? 이른바 제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서울지검에 현직 검사로 복무했는데 그때 공안부 검사 4분인가 5분인가가 정부가 요구하는 당시 1차 인혁당 사건 피의자 전원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소를 거부하고 그리고 전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자 정권은 검사를 바꿔가지고 다른 검사로 하여금 기소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 엄청난 정권의 요구에 대해서 증거 없다, 죄가 없는데 기소 못한다고 거부하면서 집단 사표를 낸 그 검사들의 용기 앞에 그때 박정희 군정 실시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감히 그 검사들을 문책하거나 요즘식으로 찍어내지를 못했다. 이런 것을 저는 옆에서 봤어요. 그 보면 검사 개개인의 역시 용기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그 용기는 뭘로 불어넣을 것인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글쎄 그 점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그 세월호의 유족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은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자력구제라고까지 말하는데 그건 뭐 일고 여지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수사 또는 기소, 처벌 과정에 유족들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는다? 천만에요. 지금 제도도 예컨대 재정 신청에 대한 준기소 명령 같은 건 검사안이 법관의 결정으로 공소 제기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건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고 지금 법대로 하면은 그냥 위원회가 털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달라. 아니면 특별검사 추천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 이런 권한을 좀 달아 하는 요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고. 김 교수님 아까 제 말씀 가운데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아까 넘겼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형식조차 못 지킨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혹을 냈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형식적인 법치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형식적인 자유 방임이 오히려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평등, 형식적인 평등에서 사실상의 불평등이 조성되니까 형식적 평등이 초래하는
사실상의 불평등까지를 해결하는 게 이게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겁니다. 법치주의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이죠. 자유권적 기본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선 뭐 함부로 구속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소극적 의미의 권리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국가 개입이 조정하고 개입해가지고 비로소 보호되는 인권의 분야, 그게 이제 사회적인 기본권이죠. 그리고 평등도 형식적인 평등에서 실질적인 평등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법 적용의 평등을 말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며 라고 할 때에는 입법자 구속설과 불구속설에서 입법자 불구속설이 머리를 듭니다. 법 앞에 평등이니까 법의 적용 단계에서만 평등하면 된다. 입법자가 입법하는 내용의 평등은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평등이라고 여러분 수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 적용의 평등에서 법 정립 내용이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즉 입법자 구속설로 법치의 내실을 기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아까 김 교수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회적이지만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의구현도 법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적법 절차, 좀 실질적인 평등, 기본권의 보장,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는 법치가 안 되니까 위헌 법률을 심사하는 권한,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국민의 저항권,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검사를 지금처럼 임명하지 않고 선출제로 하는, 예,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긍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나 법원이 머리 좋고 운이 좋아서 합격증 받아가지고 사법연수원 나와서 판검사라는 엄청난 고난을 지었는데 이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그런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국민들이 다 잊고 있잖아요. 그냥 시험 합격했다면 출세했다고 배 아파하고 부러워하는데 아니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그 민주성의 결함을 채우기 위해서 검사 선출하는 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선출제가 가져오는 양지와 음지 중에서 우리의 체질에는 음지,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찬성은 하지 못하지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의 현재 그 입지를 뭘로든가 개선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에 제가 동의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님 말씀하신 유신 헌법이 어쨌든 계속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냐라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유신 투표는 유신 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그 법적 근거 자체가 헌법 파괴 이후에 잠정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가건물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전 우리 정상적인 헌정, 그 헌법에 어디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국회 아닌 통일주체 국민회의, 국민의 직선도 아닌 통일주체 무슨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 한 10,000명 모여서 후보 혼자 나와가지고 투표하고 그걸로 확정되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국민투표제를 넣은 건데 이 국민투표제 근거 자체가 헌법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논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스쿨 몇 년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그 제도를 성안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초에부터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도 더 파장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스쿨 정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불합격자가 많고 합격돼서 변호사로 나오는 사람도 취업 기회가 매우 기회가 좁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지금 사시제에서 로스쿨제로 바꿔야 할 때에는 흔히 말하는 대로 단판 시험에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을 배출하자. 그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이니까 교육기관, 또 교육기관이니까 인가받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라든가 대학원 수가 문제가 됐어요. 물론 우리 위원회 사개추위는 그런 대학원의 정원이라든가 인가 학교 수를 정하는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로스쿨도 고등교육기관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교육부가 인가를 하고 또 정원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일부에서는 심지어 4,000명쯤 입학 정원이 돼야지 법률 수요를 충족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낮아진다 해가지고 뭐 KDR이니 그 다음에 법학교수협의회니 그런 데서 지금도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정원을 4,000명은 해야 된다고 모두 주장했어요. 그래 저희 보고 정원에 대해서 묻는데 속으로는 4,000명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도 그 정원 싸움에 말려들기 싫어서 그건 그 고등교육기관 입학생의 정원이니까 정부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법사항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령 해외 시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받으면서 절대로 정원이 너무 크면은 정말 큰일 난다 라는 생각에서 법학교육위원회가 그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할 때 엄격히 해가지고 25개 학교에 정원 2,000명이를 딱 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지금의 현실이 그 정도였어요. 당시에 무슨 대학이나 여론 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4,000명으로 정원을 냈더라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였죠. 이제 지금의 이 난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로스쿨 졸업생이 다 합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불합격자는 그 다음에 또 응시를 하면은 그게 응시자가 누징이 돼서 합격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까지는 다 예상을 했고, 다만 종래보다는 법조인의 활동 영역이 개척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는 수임사건 봉투나 끼고 법정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서 머무를 시대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영역을 확대한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과잉은 실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아까 말한 그 영역의 확대라는 것도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자 수를 줄인다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오늘 답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또 시민사회 그 밖에 각계각층의 고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같이 못한 대로 제 답변이 끝났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 세월호 관련 그 발언에 대해서는 여기 페이퍼에 없습니다만 혹시 그 내용이 필요하신 분, 제가 메모에 불과합니다만 언론계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필요하시면 제가 몇 장 뽑는 길에 더 뽑아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제 갖추지 못한 답변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자꾸 흘러서 제가 이
청중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송함도 있고, 또 우리 하성근 변호사님 옆에서 변호사님께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좀 보이시고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오늘 논의 중에 세월호 관련된 이제 입법권 침해라든지 사법 체계를 흔든다라고 하는 여권의 인식에 대한 이 말하자면 이 변호사님의 견해라든지 또 법학자들의 견해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소가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사법권 독립 내지는 검찰 개혁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는 정말로 무슨 좋은 정권이 모범적 정권 교체가 돼 가지고 그 정권에서 모범적으로 검찰들을 개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김규준 교수님께서 이제 검찰총장부터 해서 지방검찰지검장 뭐 이런 수준에서 직선제를 하면 어떠냐는 제의를, 그런 말씀도 있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가장 문제가 이제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이,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결국은 권력기관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정부와 시대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이나 뭐 이런 거 플러스 또 방송통신위원장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위치들을 사실은 정말로 분권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걸 권력구조 개편한다 예컨대 정부 형태 바꾼다 이런 것들로 개헌 이슈를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많죠. 무슨 내각 책임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원 집정부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 가지고는 사실상 민주적 기반의 문제, 말하자면 검찰 권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국정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 피곤하시겠지만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싶고요. 이게 명색이 오늘 포럼을 시작을 했는데 프로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포럼 명칭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한 분 정도 질문을 받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혹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알고자 하는 것이 패널 토론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님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는 직선으로 권력구조 뭐입니까 검찰 쪽 이런 것들 임명할 수는 없는지,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네, 그건 입법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갖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사실은 현행법도 검찰총장이 임기제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임기를 못 채우는 이런 현상이 많은 것은,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그 최고 권력자의 양식이라든가 또는 외부적인 어떤 그 견제를 통해서만 임기제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찬성하기가 좀 어려운 그건 현실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의 지금 3시간 가까운 시간을 오늘 첫 사회문포럼 선후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로 우리
후진들이 숙연하게 하는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번 세월호의 입법권 침해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기억하건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보는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4월 16일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그 당일의 정서, 엄숙한 죄책감으로 돌아가자라는 제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 과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한 진정한 이 접근, 이것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한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실질적 법치주의, 저는 한성근 변호사님께서 일종의 법치주의의 본질을 말씀을 하시는데 발표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민본주의,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법치, 뭐 이런 접근이 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시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도 영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질서로 구축되어 있는 이 법질서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인본적, 민본적 지향성을 가질 때 기본적으로 사회를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되새긴다 그러면은 법질서와 우리 오늘 사회문학적 이 메시지 같은 것들이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는 것도 힘들고 경쟁에 시달리고 또 그 경쟁에 실패한 사람들은 일어날 방법이 없고 이런 대단히 각박한 질서 속에 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법 모든 질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람 그리고 인간,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지침을 오늘 한성원 변호사님의 삶과 또 주장 속에서 들어봤습니다. 장시간 발표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한성근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패널로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끝까지 자리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성근 변호사님이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데요.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있는 좋은 행사를 다 주관해 주신 우리 조대엽 교수님, 더구나 오늘 진행까지 맡아 수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표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우공녀가 연하장이라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8월에 크리스마스 아시죠? 이건 8월의 연합장입니다. 늘 걱정만 하라는 이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1회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선후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가지고 큰 격려의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